외눈박이 거인을 눈멀게 하고 도망쳐 나오거든요. 아버지가 누군가 봤더니 바다의 신 포세이돈. 아, 잘못 건드렸어. 어떤 섬에 도달했는데 그 섬은 금남의 섬이었어. 불안하네요. 나의 침실로 가서 사랑을 나누면 너의 부하들을 전부 원래 모습으로 돌려주겠다. 어디서 이 허튼 짓이야? 빨리 돌려줄래? 이래야 되는데 그래? 그리고 가는 거야. 이제 현대에서도 시나리오를 이렇게 쓰면 관객들이 화낼 것 같거든요. 학교에서 알려주지 않은 진짜 지식을 전하는 지식인 클래스 박선영입니다. 8월 5일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오디세이가 한국에서 개봉을 했죠. 전 세계가 주목하는 이 작품, 그냥 봐도 물론 재밌겠지만 원작을 알고 보면 더 많은 것들이 보인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영화 오디세이의 원작 오디세이아를 직접 번역하신 서울대학교 김원 교수님을 모시고 영화 오디세이 보기 전에 꼭 알아야 할 것들 짚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디세이가 개봉을 합니다. 예매도 엄청 하기 어렵다는데 성공하셨습니까? 예, 저는 어렵게 성공했습니다. 우와, 네. 아이맥스관으로요? 네, 그렇죠. 축하드립니다. 이게 축하받을 일이더라고요. 그러게 말해요. 자리가 없고 구석진 자리. 네. 보는 게 어디냐 그러고 하고 나니까 사람들이 되게 어렵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도 이 영화가 되게 궁금해서 영화를 본 기자에게 좀 물어봤는데 좋고 나쁘고를 우선 차치하고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오디세이아 내용 자체가 쉬운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내용을 알고 보면 훨씬 재밌을 것이다. 분명히 보신 분들은 이 책을 다시 보신다든가 오디세이에 대한 이야기를 찾아보고 다시 보실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 옳다커니. 나는 우리 김원 교수님을 만나는데 신난다라고 생각을 했죠. 예. 우선 오디세이를 이제 영화를 보시기에 앞서서 어떤 장면이 좀 기대가 되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일단 저는 1차적인 관심사는 원작과 얼마나 충실하게 영화가 만들어졌는가 여기에 이제 초점을 맞추고 있거든요. 네. 구체적인 장면 속에서 이 사람이 어떻게 했을까 하는 거는 트로이아에서 집으로 돌아가기까지 모험담이 거의 판타지적인 요소들이 많아요. 다른 부분은 그래도 이해할 만한 인간적인 그리고 실증적인 방식으로 흘러가는데 여기에는 저희 듣도 보도 못한 괴물들이 나오니까 시인이 마치 사실처럼 얘기한 게 아니라 오디세우스가 겪었던 일을 이렇게 회고하는 방식으로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과장이 들어갔을 것이다. 그리고 자기의 주관적 경험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착시 현상 또는 착각, 과대 포장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갔을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 그 부분이 사실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는 오디세우스의 모험 이야기에 담겨 있거든요. 근데 그것을 그 오디세우스의 목소리 그대로 얼마나 잘 구현했을까 이게 이제 제일 궁금한 대목이죠. 이분은 또 실사 중심으로 영화를 찍잖아요. CG를 안 쓰고. 그러니까 그게 제일 궁금하고 스토리 전개상으로는 몇 가지 궁금해야 할 점들이 있어요. 제일 유명한 장면을 꼽아라 그러면 트로이아 목마 작전을 꼽을 수 있잖아요. 네. 트로이아 목마 작전은 목마를 세워놓고 사람을 집어넣고 이걸 끌고 들어갔더니 트로이아 사람들이 잠자고 있는 동안 군사들이 내려와서 문을 열어주고 바깥에 군사들이 몰려와서 트로이가 멸망했다. 뭐 이런 거잖아요. 네. 근데 이 작전의 핵심이 뭐냐면 트로이아 목마를 바깥에 세워놓고 그 속에 군사들을 숨겼단 말이에요. 네. 트로이아인들이 이거를 왜 끌고 들어갈까라고 질문을 던지는 순간 이게 이상한 작전이 되는 거예요. 안 갖고 들어가면 어떡할 거예요? 트로이 사람들이 딱 보고 저 목만 뭐지? 재수없어. 그리고 불태워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럼 거기에 있는 사람 다 죽고 저쪽에 매복에 있는 사람들 아무것도 못하고 집에 가야 되잖아요. 네. 잘 곰곰이 따져보면 작전의 핵심은 이 트로이아 목마를 가지고 들어갈 수 있게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한 작전이거든요. 네. 데리고 가면 작전 성공, 안 가지고 들어가면 작전 실패. 그냥 운에 맡길 수는 없잖아요. 그 목마를 트로이아인들이 끌고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될 어떤 작전을 세워놓은 거죠. 근데 그게 일리아스나 오디세이아, 특히 이제 오디세이아 이 작품에는 나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치밀한 상상력이 필요한데 롤란 감독이 이걸 어떻게 했을까? 요게 또 스토리 전개상에서는 굉장히 집중시켜야 될 대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네. 분명히 크리스토퍼 놀란도 CG 피하고 정통의 무언가를 계속 찾아 나서는 감독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분명히 그런 원전에서의 특징을 이 영화에서 살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를 이제 보기 전에 이제 이거 하나는 알고 가야 된다라고 좀 뭐를 알고 가야 좀 재밌게 쉽게 즐길 수 있을까요? 배경은 트로이아 전쟁이었거든요. 트로이아 목마 작전
작전을 구상했던 전쟁 영웅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전쟁의 1등 공신, 주역이 누구냐 그러면 오디세우스. 핵심은 트로이아 전쟁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이야기인데 집으로 돌아오는데 이게 오래 걸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 그 여정이 아무 사고 없이 들어갔다 그러면 최대 5일 정도 걸려요. 늦어도 열흘 안에는 들어갈 수 있어요. 기껏 걸려봐도 한 열흘 동안의 그렇죠. 귀환 일지였을 텐데 네. 실제로는 10년이 넘었던 거군요. 뜻하지 않는 사건들 때문에 자꾸 집으로 멀어지면서 10년 동안 집에 못 들어간 거예요. 그럼 20년 동안 밖에 있던 이 남자는 어떤 정신 상태일까? 저는 그래서 놀란 감독이 이 오디세우스라는 캐릭터를 어떻게 설정하고 어떤 정신 상태와 어떤 언어를 쓸까 이런 것들이 되게 궁금한 거예요. 10년 동안 영웅적 행각이 점점 잊혀지고 초라해지는 거예요. 자기가 12척의 배를 이끌고 한 배당 50, 많으면 100명까지 타거든요. 50명만 타도 600명이고 100명이 탔다 그러면 1200명 아니에요? 자기를 믿고 따라온 이들이 자기 때문에 다 죽어요. 그리고 아무도 안 남고 혼자 남거든요. 그때 심리 상태는 어떨까? 집에 딱 들어왔을 때 여보 나왔어, 얘들아 나왔어, 백성들한테 여러분 제가 돌아왔습니다 이러고 뻐겨들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닌 거예요. 고향으로 돌아가는 게 돌아가고 싶지만 가고 싶지 않은 마음도 큰 상황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와 오디세우스가 집에 돌아가는 걸 갈망하면서도 망설이는 거예요. 모순적인 감정을 잘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저를 믿고 만약 제자들이 뭐 선생님 그러고 따라왔는데 취직도 못하고 굶고 있고 선생님 괜히 선생님 때문에 이 공부 시작해갖고 이게 뭡니까 막 이러면 제가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감정이입하셨는데 그런 일이 혹시 있으셨나요, 교수님? 아니 전 그럴까 봐 무서워. 서양 고전을 한다는 게 너무 힘든 길이어서 네네네. 네. 아니 감독이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우리가 보는 슈퍼히어로 영화의 원조는 호메로스의 일리아드와 오디세이아에서 직접적으로 유래한 것이다. 네. 모든 히어로 영화들은 호메로스의 오디세이아와 일리아드에서 탄생을 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왜 그렇게 얘기한 걸까요? 왜 그렇게 얘기했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오디세우스는 전혀 영웅 같지 않거든요. 목마까지는 영웅이에요. 전쟁을 승리로 거뒀으니까. 네. 그리고 모는 과정에서 숱한 고비를 꾀를 써서 힘을 써서 다 돌파해서 왔다고 하더라도 나를 따르던 다른 사람들을 다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실패한 리더 그리고 혼자 너덜너덜해진 개인 우리가 영웅을 뛰어난 능력을 가진 어려운 자기 동족이나 아군을 구하는 이 두 가지 조건을 가지고 얘기한다면 오디세우스는 적어도 두 번째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거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오디세우스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영웅과는 좀 거리가 멀다고 말씀을 주신 게 여러 가지 좀 영웅으로서는 부족한 면이 있는 인물이라서 왠지 놀란 감독은 영웅의 그 뒷면의 이야기를 하는 걸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라서 혹시 네. 그런 게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분이 형상화시킨 배트맨을 보면서도 아리까리하죠. 네, 늘 고뇌하는 영웅의 모습이 있는데 교수님께서 이렇게 시원하게 모르겠어요 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영화 이야기라는 게 재밌어지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이고 상투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슈퍼 히어로가 아니라 네. 배트맨 3부작에서 보여줬던 것처럼 고뇌하는 영웅, 정의를 싸우는데 과연 정의를 위해 싸우는 것인가에 대한 의심과 회의를 하는 정말 그 상처 입은 영혼 그런 점 때문에 롤란 감독이 매력적으로 봤을 수도 있어요. 영웅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스토리를 전개하는 방식도 이쪽 비쳤다가 저쪽 비쳤다가 시간도 뒤집어서 그래서 각각의 중요한 인물들이 자기의 옛날 얘기를 회고하는 장면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을 계속 되돌리는 거죠. 되돌리면서 중첩되고 그중에 일부는 또 거짓이고 그런 복잡한 것들이 있어서 아마 롤란 감독이 좋아하는 소재였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말씀 주신 것처럼 오디세이아를 이해하려면 트로이 전쟁부터 알아야지 될 것 같은데 트로이아 전쟁은 왜 시작됐고 또 어떤 전쟁이었는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화적인 배경부터 이렇게 보면은 황금사가 얘기부터 해야 되거든요. 트로이아 전쟁의 최고 영웅이 누구냐 그러면 아킬레우스. 아킬레우스의 엄마 아빠가 누구냐 그러면 바다의 여신 테티스와 펠레우스. 이들의 결혼식부터 시작이 돼요. 제가 그리스 신화를 정말 좋아하는데요, 교수님. 아킬레우스까지는 알거든요. 네. 근데 갑자기 어머니, 아버지 가면서부터 점점 어려워집니다. 그러면 이름 빼고 아킬레우스 엄마 아빠가 결혼을 해요. 그러니까 제우스가 최고 후원자. 그래서 결혼식을 성대하게 열어서 모든 신들을 다 초대한 거예요. 마치 영웅의 탄생을 예고하는 듯이. 근데 그 결혼식에 한 명만 초대를 받지 못해요. 그 여신이 누구냐면 불화의 여신인 거예요. 결혼식이니까. 그쵸. 불화의 여신이 이렇게 보니까 곁에 아무도 없고 멀리서 보니
보니까 저쪽에서 지들끼리 막 놀고 있어요. 나 빼고 파티해. 나보고 뺐지. 그러니까 날 왕따시켜. 거기다 그냥 황금사과를 하나 던졌는데 그 황금사과에 가장 아름다운 여성에게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신들이 다 자기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남는 3명의 여신이 있었어요. 아, 네. 헤라, 아테나, 아프로디테. 그리스 신화 잘 몰라두고 셋은 네. 너무 유명한 3명이잖아요. 이게 자기 거라고 그러는데 심판을 누가 했냐면 제우스한테 부탁을 했더니 누구에게 줘도 욕을 먹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맡아서는 안 되겠다. 트로이아의 왕자한테 맡겼는데 아프로디테에게 줬어요. 왜냐하면 이 3명이 정정당당하게 미모로 대결을 한 게 아니라 매수를 하려고 했던 거예요. 아테나는 나한테 사과를 주면은 누구와 싸워서도 이길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주겠다. 헤라는 싸울 필요 뭐 있냐. 내가 준 권력을 가지면 모든 세계를 지배할 수 있다. 아프로디테는 나한테 그 사과를 주면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과 사랑하고 결혼할 수 있게 해주겠다. 그 3가지 조건에서 트로이아의 왕자는 사랑을 택한 건가요? 네. 로맨틱하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황금사과를 받았으니까 약속을 지켜야 되잖아요. 약속을 지키려고 아프로디테가 보니까 가장 아름다운 여성이 그리스의 스파르타의 왕비인 헬레네인 거예요. 네. 헬레네가 그렇게 점 찍어지니까 파리스가 헬레네 데리고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아내를 뺏긴 스파르타의 왕이 가만히 있겠어요? 군대를 모으고 트로이아로 건너가서 전쟁이 이루어진 거죠. 이게 사랑 싸움이었군요. 그렇죠. 불화의 여신이 던져놓은 황금 사과가 촉발시킨 사랑 싸움이었다. 잘 정리하셨어요. 여신들의 미모 자존심 대결. 그 결과로 나온 배신과 뭐 사랑이면 난 모든 걸 할 수 있어. 그런 마음. 거기에서 지지부진했던 10여 년간의 트로이아 전쟁의 승리를 거머쥘 수 있었던 건 이제 오디세우스였고, 예. 오디세우스가 승리 후에 집으로 빨리 돌아가야 되는데 안 돌아가고 배 타고 돌아다니고 괴물과 싸우고 막 이랬던 그 여정이 바로 이 영화에서 그릴 스토리이군요. 예. 이제 조금 윤곽이 보입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작품이나 영화에서 중심이 되는 건 집으로 돌아가면 나는 왕의 자리로 가야 되잖아요. 네. 그러지 못한 상황이 된 거예요. 왜죠? 20년 동안 자리를 비웠잖아요. 그게 궁금합니다, 교수님. 왜 오디세우스가 집으로 돌아가는데 10년이라는 그 긴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었는지가 예. 궁금합니다. 일단 10년이 걸린 이유는 처음에는 그냥 우연이에요. 그 트로이에 출발했잖아요. 그리스 본토가 있고 펠로폰네소스 반도가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꺾어지면 5일이면 가는 거예요. 이렇게 꺾어지는데 여기가 폭풍이 많이 치는 아주 안 좋은 말레아라는 곳이에요. 그래서 말레아 지날 때는 집에 뭐가 있는지도 생각하지 마. 그런 속담이 있을 정도로 폭풍이 잦은 곳이에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거기 쑥 하고 그냥 지나갔던 사람도 많거든요. 근데 오디세우스는 거기서 폭풍을 만나고 하다가 북아프리카까지 갔어요. 아이고. 재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고 밀려나갔죠. 그리고 이제 로토스 열매를 먹는 사람들이 사는 땅에 간 거예요. 낯선 곳이잖아요. 네. 낯선 곳에 가면 사람들의 태도가 2가지로 나타나요. 뭘까요? 경계를 한다든가 호기심으로 무언가를 한다든가. 비슷해요. 그러니까 하나는 저놈 뭐야? 우리 치려고 온 거야? 아니야? 반감과 경계심, 적대심 갖는 애들이 있고 손님이 왔네? 그러면서 환대해주는. 근데 절묘하게 이 작품에선 한 번은 적대, 그 다음 코스는 환대. 적대, 환대. 그러니까 이 모든 과정을 잘 보면 우리의 생활하고 비슷한 거예요. 우리가 어디 가서 누굴 만나면 친절하게 잘해주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경계하면서 의심하고 공격적으로 나오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들이 좋아요? 그래도 친절한 사람이 그렇죠. 좋죠. 근데 이 작품을 잘 보면 친절한 사람들은 너무 편안한데 그것이 이 사람들을 나약하게 만들어요. 집에 가고 싶지 않게 만들거나 인생 뭐 있어 그냥 여기서 눌러 앉자 이런 마음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대가 꼭 좋은 것만은 아닌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도 아유 그래 넌 착해 아유 잘했어 고생 안 해도 돼 그러면 공부도 안 하고 뭐도 안 하고 말이 달콤해갖고 아이 그래 그러다가 보면 무너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온실 속 화초처럼 약해진다는 말씀이시군요. 적대적인 데 가면 쌓아놨고 막 그러니까 힘들잖아요. 긴장 바짝하고 정신 바짝 차리고 싸우면서 강해져요. 로토파고스 갔더니 환대를 해주면서 먹는 걸 주는데 그걸 먹으면 너무 달콤해갖고 집에 가기 싫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디세우스가 야 여기서 눌러 앉으면 안 돼. 정신 차려. 우리는 가야 할 곳이 있어. 오디세우스는 끊임없이 환대 속에서도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잃지 않는 인물로 나와요. 그 다음에 시칠리아 섬 쪽으로 갔더니 거기서 이제 외눈 거신을 만난 거예요. 근데 얘는 적대적인 거예요. 부하들을 막 씹어먹어. 그러니까 적대적인 태도 속에서 살아남아야 될 거 아니에요? 결국 그 외눈박이 거인을 눈멀게 하고 도망쳐 나오거든요. 도망쳐 나올 때 거기다 대고 이 눈을 멀게 한 게 누군지 잘 알아도 나는 이타카의 왕 라에르테스의 아들 오디세우스야.
그러니까 이 외눈 거인이 그래? 그러더니 아버지 저놈 혼내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아버지가 누군가 봤더니 바다의 신 포세이돈인 거예요. 잘못 건드렸어. 바다로 가는데 바다의 신의 아들을 건드려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포세이돈은 끊임없이 이놈을 괴롭혀요. 근데 딱 보니까 신들끼리 합의한 게 뭐냐면 얘 집에 어떻게 해서든지 가게는 하자. 그러니까 좋아. 그 결정은 뭐라고 할 수 없으니 내가 그건 지키겠는데 아주 그냥 고생 지질이 하면서 오래오래 가진 것 다 잃고 다른 사람 도움받아서 겨우 가게끔 할 거야.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포세이돈이 걔를 괴롭혔냐? 그럼 그것도 아니에요. 그럼 뭐죠? 원흉은 뭐냐면 포세이돈이 아니에요, 사실. 잘 대해주는 자들이 오디세우스를 오래 잡고 있었어요. 마음 약하게 만들어. 그렇죠. 그렇게 해갖고 거기서 죽을 뻔해갖고 빠져나왔잖아요. 그래갖고 바람의 신 갔더니 거기서 잘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빨리 집에 가야 되는데 거기서 한 달 동안 먹고 놀고 이러고 있어요. 이 사람들 되게 우유부단하네요. 오디세우스. 그러니까 뭐 이해 못할 건 없어요. 딱 갔더니 일로 와. 그랬어. 그러면서 막 밥도 주고 술도 주고 그러면 집에 가기 싫잖아요. 근데 또 그러다가도 마냥 들어눕는 게 아니라 아니야 난 돌아가야 돼 하고 그렇죠. 또 다시 마음을 정신 결연하게 잡고. 거기서 한 달 동안 그러고 있었던 거예요. 한 일주일이면 될 텐데. 그리고 바람의 신이 포세이돈이 그럴 거라는 걸 생각해가지고 오디세우스한테 바람 중에 나쁜 바람을 푸대에다 이렇게 묶어서 줬어요. 폭풍이 일어나려면 바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못된 바람, 폭풍, 역풍, 뭐 회오리 바람, 그리고 얘가 집으로 가려면 동쪽으로 가야 되니까 동풍 불면 역풍이잖아요. 네. 그런 바람들을 다 묶어가지고 자루로 줬어요. 엄청난 선물인데요. 네. 순항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순항하면서 열을 그냥 갔어요. 그리고 딱 보니까 고향이 보여. 그러니까 포세이돈도 아무 짓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포세이돈 때문에 10년 고생했다. 이건 포세이돈한테 너무 억울한 일이에요. 억울하네. 거기서 딱 보니까 고향이 보이는 거예요. 네. 와, 다 왔다. 그럼 끝까지 정신줄을 놓지 말아야 되는데 피곤해. 그러면서 거기 자는 거야. 에헤이. 자는데 이 바람의 부대를 이렇게 꼭 껴안고 잤어요. 그걸 부하들이 보고 저 열흘 동안 저거 왜 자꾸 껴안고 있냐. 이거 바람의 신한테 뭐 받은 것 같은데 저 혼자 다 먹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진짜 인간의 천태만상 다 들어가 있네요. 네. 그러면서 왕도 자는데 우리 살짝 열어볼까? 안 돼. 그거 열면 안 돼. 풀었더니 거기서 바람이 팍 나오면서 그 열흘 동안 온 걸 다 무효화시키면서 해갖고 바람의 신한테 도로 갔어요. 포세이돈 잘면 아무것도 없어요. 부하들 너무 못 믿고 자칫하면은 쟤네들이 건드릴 수도 있으니까 아무 말 없이 그냥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속된 말로 소통 부재 리더. 그게 이제 화를 부른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러고 밀려와가지고 다시 왔더니 아울로스가 한 달 동안 막 대접해주고 선물도 주고 그랬잖아요. 아울로스가 바람의 신. 네. 너 왜 왔냐? 그랬더니 이렇게 해서 왔어요. 그랬더니 그런 거 보니까 너 신한테 미움받은 애 같다. 근데 사실 포세이돈 아무 짓도 안 했는데 그러면서 나는 미움받은 애 더 이상 좋게 대해줄 수 없어. 그러면서 박대해서 쫓아내요. 그리고 얘가 슬픈 마음으로 갔는데 또 방향을 동쪽으로 갔지 못하고 서쪽으로 간 거꾸로. 집과는 더 멀어지는 방향으로 왔군요. 네. 그리고선 옆에 갔더니 거긴 또 거인들이 또 살아요. 그러니까 오디세우스가 호기심이 많아서 여기 사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환대를 해주는지 보자. 오디세우스랑 이렇게 해서 저희 어떤 사람들인데 잘 대해주실래나 그랬더니 또 잡아먹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냥 막 도망가는데 쫓아와가지고 바위를 다 던져가지고 아까 12척이라고 그랬잖아요. 11척이 다 부서져요. 그래갖고 부하들 다 잃고 오디세우스 배 한 척만 남겨서 또 북쪽으로 간 거예요. 북쪽으로 가서 지금의 이탈리아 반도 중부에 갔더니 거기에는 키르케라고 하는 아주 매력적인 마녀가 살고 있었어요. 이제 현대에서도 시나리오를 이렇게 쓰면 관객들이 화낼 것 같거든요. 그럴 수 있죠. 근데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정말 다양하고 천태만상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내가 그 사람 만나고 싶어서 만나고 사기당한 것도 아니고 어떤 사람 만났는데 은인이기도 하고 뭐 그런 것들을 그냥 생각하면 너무 또 호메로스를 욕할 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갔어. 갔더니 얘가 처음에는 마녀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자기한테 찾아온 애들한테 맛있는 음식을 줘요. 근데 그 음식을 먹으면 돼지가 돼. 그러고선 데리고 살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쾌락의 도시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상황을 알고 오디세우스가 정신 바짝 차리고 키르케를 제압한 다음에 칼을 들이대면서 내 부하들 빨리 돼지에서 사람으로 돌려놔. 네. 그랬더니 알았어요. 그러더니 대신 나랑 나의 침실로 가서 사랑을 나누면 너의 부하들을 전부 원래 모습으로 돌려주겠다. 그러면 심지가 굳은 사람 같은 어디서 이 허튼 짓이야? 죽을래? 빨리 돌려줄래? 이래야 되는데 그래? 그리고 가는 거야. 아니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또 인간의 약한 모습이라고 볼 수 있죠. 굉장히 인간과 닮아 있어요. 솔직한 모습이에요. 여기서 내가 칼 들이댔다가 그래 찔러라 찔러 대째 막 그러고 나오면 애들 돼지로 그냥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 침실 갔죠. 여기 갔다 오더니 그냥 거기 눌러 앉은 거예요. 거기서 1년을 지내요. 그러니까 포세이돈이 너무 억울한 거야. 나 때문에 뭐 10년 동안 고생했다고 사람들은 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아니, 지가 거기서 여자랑 눈 맞아가지고 1년 버틴 거 아니에요. 최선을 근데 찾는데요. 그 오디세우스를 제가 너무 희화시킨 것 같은데, 잘 생각해보면 이렇게 고생했으면 그냥 쉬고 싶을 것도 같아요. 교수님의 그 입장을 분명히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전 최대한 이해하려고 노력하죠. 아, 인간으로서 이해할 수 네. 있다. 그냥 저는 포세이돈이 불쌍할 뿐이에요. 아, 갑자기 포세이돈의 네. 편이 되셨군요. 네, 모든 사람들이 다 오디세우스의 모험 이야기 한다고, 저도 이제 유튜브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오디세우스는 왜 10년 동안 집에 못 가는, 포세이돈이 저주해서 그랬대요. 이렇게 딱 보면 포세이돈이 괴롭힌 건 며칠 안 돼요. 진짜 억울한 사람. 포세이돈 재평가가 시급합니다. 네, 맞아요. 네. 동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거기서 자기의 선택에 의해서, 나 여기 그냥 있자. 1년 지나고 나니까 부하들이 집에 가자고 그러는 거예요. 오디세우스는 가만 놔뒀으면 2년, 3년 갔었을 사람 같아. 부하들이 가자 그러니까 네. 정신 그때서 차리고서 그래 가자. 그리고선 키르케한테 야 미안한데 나 갈게. 그러니까 키르케가 아쉬운 거죠. 근데 그래도 마음을 두고 있던 사람이니까 그래 가라. 그 대신 내가 너에게 그래도 1년 동안 내 남편으로 지냈는데 집에 잘 가야지 내 속이 편할 것 같다. 그 집에 가려면 주의해야 할 사항을 알기 위해서 하데스 세계에 가서 거기서 아주 용한 예언자를 만나서 조심해야 될 게 뭔지 알아와라. 그리고 실제로 이제 하데스 세계에 내려가죠. 그래서 또 하데스가 나오는 거군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그걸 상징적으로 보면 가장 밑바닥에 죽음의 고비까지 넘긴 오디세우스, 네. 이렇게 이제 뭐 얘기할 수 있죠. 그리고 다시 거기까지 갔다가 돌아와요. 그리고 떠나려고 그러니까 키르케가 나도 보텔 얘기가 있어. 그러면서 가다가 보면 세이렌이라는 매력적인 괴물이 있는데 걔 조심하고, 저쪽에 그 메세나 해협 그쪽으로 가면 소용돌이 괴물하고 용가리 괴물, 머리가 6개 달린 괴물이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인간적으로 해석을 하면 반도와 대륙과 섬이 이렇게 맞닿는 곳이니까 조리가 왔다 갔다 하면 소용돌이 치잖아요. 네. 이쪽엔 소용돌이인데 그걸 괴물로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이쪽엔 암초가 있으니까 암초에 부딪히면 배가 부서지고 죽으니까 그거를 용이 나와서 사람 잡아먹는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이쪽에 붙어가면 6명이 죽어요. 그리고 이쪽에 가면 소용돌이 속에 빠져 다 죽어. 요 사이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 어디로 가시겠어요? 누구라도 살릴 수 있는 쪽으로 그렇죠. 가야죠. 오디세우스도 아주 냉철하게 판단해서 산 사람은 산 쪽으로 가자 그래서 이렇게 가는 그 코스를 키르케가 다 얘기해 주죠. 그래서 6명은 죽고 거길 빠져나왔어요. 근데 예언자가 얘기했던 게 뭐냐면 시칠리아 섬쯤으로 예측이 되는데 그쪽에 오면은 태양의 신이 기르는 그 섬으로 갈 텐데 절대 태양 신의 소에 혼대지 마라. 배고프다고 먹지 마라 이거죠. 근데 와가지고 그쪽을 지나게 되는데 갑자기 폭풍이 치는 거예요. 포세이돈의 개입은 또 딱히 없어요. 여기서 좀 쉬었다 가자. 그러고서 왔는데 거기 보니까 태양신의 가축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한 달을 머물게 돼요. 폭풍이 치니까. 갔다가 죽을 수는 없으니까 그때 소통을 하죠. 저 소 절대 먹으면 안 된다. 소 먹으면 다 죽는다. 절대 배고파도 참아라. 그랬더니 알겠습니다. 또 그래요. 그래서 그동안 키르케가 떠날 때 음식은 충분히 챙겨줬었거든요. 네. 근데 그 한 달을 버티다 보니까 그게 다 먹어가는 거예요. 오디세우스는 끝까지 안 건드려요. 그래서 얘가 신의 뜻을 알아보자 그러고 산에 가서 기도를 하려고 올라갔는데 거기서 너무 피곤해지 또 놀아요. 이 작품에서 그 특징 중에 하나가 중요한 순간에 오디세우스가 자요. 그러네요. 또 자. 네, 저도 그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또 이해를 하신 건가요? 그럴 수 있어. 네, 지하철을 타고 가다 보면 세정거장 다음이구나. 근데 또 졸려. 근데 딱 깨보면 지나있어요. 오디세우스는 굉장히 인간적인 영웅이네요. 네, 너무 우리가 하는 실수를 다 그대로 보여주는. 그러니까 부하들끼리 이렇게 있다가 보니까 너무 배가 고프고 저쪽에는 소가 계속 울고 있고, 그러니까 부하들이 뭐라 그러냐면 굶어 죽으나, 소 잡아먹고 죽으나, 죽는 거 마찬가지인데 차라리 소 잡아먹고 죽자. 얼마나 어리석어요. 소 잡아서 맛있게 먹고 그때 이게 무슨 냄새하고 깨는 거죠. 꼭 상황이 종료되면 깨네요. 네, 그러더니 그렇게 잡아먹고 있으니까 폭풍이 또 멎어. 멎어요? 네, 조금만 참았으면 그냥 떠나면 되는 건데 네. 그걸 못 기다려갖고
떠나고 떠나자마자 태양의 신이 제우스를 찾아가요. 아니 저놈들이 인간 따위가 나의 소를 잡아먹었다. 이거 가만 놔둘 수 있냐? 신의 권위도 있는데. 그러니까 제우스가 노해가지고 번개를 던져요. 그래갖고 난파가 돼서 아까 어렵게 빠져나왔던 소용돌이 괴물 그쪽으로 가갖고 다 죽고 오디세우스만 살아남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오디세우스는 소고기를 안 먹었어요. 아, 진짜요? 네. 오. 소를 잡아먹으면 다 죽는다 이랬으니까 먹은 사람 진짜 다 죽었어요. 그리고 오디세우스 혼자 남은 거죠. 그게 한 3년째 되는 애. 아, 그래요? 네, 10년 가려면 이제 7년 남았죠. 7년 동안 또 어딜 간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이렇게 밀려가고 어떤 섬에 도달했는데 그 섬이 바로 칼립소라는 여신이 살고 있는 섬이었어요. 근데 그 섬은 그 여신과 시녀들만 사는 금남의 섬이었어요. 불안하네요. 네. 또 여신이 딱 살고 보니까 계세요. 칼립소가 딱 꺼내고 딱 보니까 남자 괜찮아. 전체적으로 오디세이아는 사랑 이야기인가요? 그러니까 그런 모티브가 많이 있죠. 네. 그래갖고 정성껏 이 폭풍에 휩싸이고 거의 반 죽음 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잘 돌봐주고 깨어나니까 잘 입혀주고 먹여주고 그리고 사랑을 나누는. 환대를 받은 것도 있지만 그 며칠간의 죽을 고비들이 가장 큰 트라우마로 남았겠죠. 그러니까 시간의 길이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생사를 오고 갔던 그 참혹한 순간 이런 것들이 오디세우스를 힘들게 했을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오디세우스가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었던 거죠. 그게 뭐 상징적으로는 인간이 거부할 수 없는 강력한 유혹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지만 어쨌든 신화 속으로 들어가면 신이 잡고 있는데 인간 따위가 쉽게 나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섬에서 7년을 거기서 네, 보낸 7년을 거네요. 보내요. 그러니까 그 이름이 칼립소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가리는 자 이런 뜻이에요. 오디세우스가 세상으로부터 점점점 잊혀지고 집에서는 우리 남편이 왜 안 오지? 우리 아빠 왜 안 오지? 우리 왕이 왜 안 오지? 죽은 거 아니야? 그 존재 가치와 존재의 힘이 사그러져 가는 기간이라고 보면 되죠. 그 어떠한 계기로 귀향에 성공을 하게 된 건가요? 신들의 결정. 신들이 이제 보내자. 근데 그 신들의 회의에 꼭 참석하는 신이 누구냐면 포세이돈. 거기서 안건 오디세우스 집으로 돌려보내기. 그러면 난 반댈세. 포세이돈이 항상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년 동안 집으로 가지 못한 건 폭풍으로 괴롭혀서가 아니라 어쩌면 신들의 마음을 돌릴 수 있는 신들의 회의. 포세이돈이 계속 반대표를 던졌다는 거에서는 뭐 그것 때문이다라고는 얘기할 수 있죠. 근데 어느 날 포세이돈이 지금의 에티오피아의 어원이 된 아이티오피아에 가요. 그때 딱 보고 있다가 아테나 여신이 회의 소집. 딱 소집하고 제우스한테 우리 오디세우스 너무 불쌍하니까 집으로 보내자. 그 결정을 해줘요. 그러니까 제우스가 나도 그러고 싶었는데 포세이돈 형님 때문에 내가 못했지. 형님 안 계시니까 빨리 결정하자. 기습적으로 안건을 처리해버린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오디세우스가 집으로 칼립소를 나와서 네. 집을 향하게 된 거군요. 그렇죠. 제우스랑 뭐 신들이 결정해서 전령의 신 헤르메스를 보내요. 칼립소한테 우리 신의 뜻이 이러니까 오디세우스를 빨리 풀어줘라라고 이제 알려줘요. 그랬더니 칼립소가 그 말을 듣고 기분 나빠하죠. 오래간만에 정말 마음에 드는 남자 만나서 사랑을 나누는데 남신들은 왜 그걸 꼴을 못 보냐. 좋아. 근데 뭐 제우스가 보내라고 하면 내가 뭐 힘 있나? 보내지. 그러나 오디세우스한테 한번 더 물어보겠다. 제우스가 너 보내라고 그래서 내가 보내긴 보내겠는데 너 진짜 가고 싶어? 나랑 있고 싶지 않아? 그래서 굉장히 유치한 표현을 써요. 너 아내가 보고 싶어서 그러니? 아내랑 비교하면 내가 더 이쁘지 않아? 정말 실망스럽네요. 근데 여신이 사람을 두고 나야 사람이야 약간 이런 거잖아요. 나는 늙지도 않고 항상 젊고 아름다워. 너 여기서 나갔을 때 고생할 거 생각하면 안 나가고 싶을걸? 폭풍 만나면 너 죽어. 그리고 설령 집에 갔다고 쳐. 집이 편안한 상태일까? 그 상황은 어느 정도 이제 알고 있어요, 오디세우스도. 지금 20년간 자리를 비웠잖아요. 그러면 페넬로페가 기다리면서 어떤 생각이 들까요? 막 약간 불안할 것 같아요. 왜냐면 20년 동안 나의 빈자리를 과연 그녀가 계속 기다리고 있을까? 왜냐면 본인도 지금 여러 번 다른 살림을 차렸으니 할 말 없잖아요. 내 아내도 내가 죽은 줄 알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으면 어쩌지? 라는 불안감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불안감도 있죠. 그러니까 집에 갔다가 괜히 못 볼 걸 보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도 분명히 있었을 거고. 그
페넬로페는 어떤 마음이었을까 생각해보면 그러면 첫 번째 죽었나? 딴 살림 차렸나? 별의별 생각이 다 날 거예요. 근데 그 상황 속에서 오디세우스가 죽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아내만 한 게 아니라 그 아들도 하나 있거든요. 텔레마코스라는 아들인데 아들도 엄마 왜 아빠 안 와? 아빠 죽은 거 아니야? 그럼 우리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왕이 죽으면 왕자가 그 다음 자리를 이어받아야 되니까 텔레마코스가 왕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아들이. 근데 그 상황 속에 귀족들이 불량한 생각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디세우스가 20년 동안 안 오면 죽은 거 아니야? 그러면 저 빈자리, 그 페넬로페, 네 남편 죽었다. 그러니까 나랑 결혼하자. 왕권을 차지하고 싶은 야욕을 가진 남자들이 무려 108명이에요. 그 108명이 옆에 이렇게 있다고 쳐봐요. 그럼 페넬로페 마음이 어떻겠어요? 복잡하네요. 네, 복잡하고 불안하고 네. 두렵고 무섭고. 두렵고. 근데 그 상황 속에서 오디세우스가 간다고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자칫하면 이 108명한테 죽는 거잖아요. 자기 집인데. 그러니까 이제 칼립소가 그런 것까지 얘기하면 너 갈래? 얼른 그거 다 정리하고 네가 왕의 자리를 찾고 네 아내를 찾더라도 너는 늙고 죽어. 근데 나랑 살면 내가 신들이 먹는 음식 줄게. 그럼 너도 영원히 살 수 있어. 와, 영생을 지금 주면서 네. 마음을 돌리려고 했던 거군요. 그런데 오디세우스는 인간의 삶을 택한 거군요. 불멸의 삶이 아닌. 네. 나는 가겠다. 그러면 왜 그런 거예요? 왜 그런지 알 수가 없죠. 아, 교수님. 사실 제가 오디세이아를 읽으면서 제일 큰 질문이 그거였어요. 그건 남자가 아니라 여자라도 그런 조건이 있으면 집에 갈 이유가 없잖아요. 영원히 산다고 그러고 영원히 살면서 모든 걸 누릴 수 있는데 왜 버렸을까? 근데 그 하데스에 아까 내려갔다 그랬잖아요. 하데스에 내려가서 아킬레우스를 만나요. 아킬레우스의 넋. 딱 보니까 와, 아킬레우스 너는 살아있을 때도 그렇게 멋있는 용사고 사람들한테 존경을 받고 신처럼 우르름을 받더니 여기 와서 보니까 넌 여기서도 왕 노릇을 하고 너무 멋있다. 그러니까 아킬레우스의 넋이 그러는 거예요. 오디세우스, 죽음에 대해서 그럴듯하게 얘기하지 마. 나는 정말 그게 가능하기라도 한다면 나가서 품팔이라도 하고 싶어. 살아있는 삶 자체가 인간에게는 가장 소중한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해줘요. 그 얘기가 오디세우스가 영원히 사는 것보다 인간의 삶이 그렇게 가치 있고 달콤한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나 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요거는 작품 속에서 쉽게 읽어낼 수 있는 건 아닌데 우리가 오래 살고 싶잖아요. 오래 살고 싶은 욕망이 길어지면 영원히 살고 싶은 대로 가는데 영원히 사는 게 좋을까? 우리의 삶을 100살, 200살, 억살 뭐 이렇게 늘리면 매 순간에 어떤 의미도 없어져 버리는 무한의 시간이 돼버리는 거예요. 영원한 삶은 그 어떤 순간도 특별하지 않다. 유한한 삶이 주는 그 귀함을, 생명의 귀함을 이야기를 하는 거네요. 그래서 저는 이 책이 인간의 유한한 삶에 대한 최고의 예찬이다. 우리는 유한한 삶이 너무나 두렵고 언젠간 죽을 수밖에 없던 이 운명이 두려워서 사실 종교를 갖는 이유도 그 중에 하나잖아요. 이 모든 것이 둘 중에 하나라는 거죠. 의미 없거나 허상이거나. 영원한 삶이라는 건 아무리 생각해도 의미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면 이 삶을 긍정하는 쪽으로 가자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런 점에서 이제 계속 돌아가고 싶은 거죠. 그리고 오디세우스의 귀향 이런 것도 사실 보면 우리가 아침에 집에 나와서 하는 일을 하고 가장 하고 싶은 게 집에 가서 쉬는 거잖아요. 나오자마자 가고 싶죠. 돌아간다는 것이 주는 위안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 왜 돌아가냐면 거기가 내 자리 같고 거기에 갔을 때 내가 비로소 나인 것 같고 바깥에 나오면 내가 자꾸 희석되는 것 같은 거죠. 이런 일을 하기 싫어도 해야 되고 저런 일을 하기 싫어도 해야 되고 저 사람 만나기 싫어도 만나야 되고, 그리고 거기에서 진실을 얘기할 때 깨지는 것 때문에 우리는 계속 가식적으로 표정을 짓고 그 일을 하기 싫어도 일을 하고 내 자리로 가는 것이 그 집에 돌아간다는 것, 내 고향으로 간다는 것, 그것은 나를 찾는 것. 근데 이 작품은 끊임없이 그런 걸 얘기해요. 좀 오디세우스가 굉장히 우리랑 좀 거리가 먼 어떤 영웅, 전쟁의 승리자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오늘 말씀 주시는 이 이야기 속에서는 굉장히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모든 고뇌, 유호, 번민이 다 버무려지고 우리의 모습이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이 오디세우스의 여정에서 좀 우리가 배워야 할 태도도 있다고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어떤 걸까요? 예를 들어서 고3 학생이 열심히 공부를 해요.
너무 힘들잖아요. 매일매일 그 압박도 있고 그 침대에 탁 누우면 안락함의 유혹이 있죠. 좀 더 자. 아침에 출근하려고 그러면 조금만 더 자. 그런 달콤한 유혹들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달콤한 유혹에 빠져들지 않고 그걸 놓고 아니야, 일어서야 돼. 출근해야 돼. 공부해야 돼. 안락하고 평온하고 영원한 세계를 빠져나와서 필멸의 세계로 돌아가는 오디세우스처럼 우리가 끊임없이 일어서잖아요. 그런 일상적인 모습 자체가 그냥 오디세이아라고 보면은 이 작품이 그냥 허무맹랑하고 아주 옛날 얘기가 아니라 하루하루 부딪히는 그 장면을 극대화시켜서 보여준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지금 개봉 전에 저희가 이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그리스 원전을 번역하신 우리 김원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데 과연 이 책에서 어디까지가 또 어떤 모습으로 감독의 손에서 탄생을 할지 너무 기대가 되고 또 우리 교수님이 해주신 말씀을 들으니 재밌게 영화까지 즐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영화 본 다음에 또 한번 토론을 하러 만나야 될 것 같아요, 교수님. 정말 포세이돈은 억가를 당한 것인가 뭐 이런 거에서 재평가가 필요한 것인가 여러 가지 또 재밌는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 즐거웠고요. 저는 이 책을 또 재밌게 읽으면서 영화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오디세우스가 10년에 걸친 귀향의 여정이 우리 삶에 건지는 의미에 대해서 짚어봤는데요. 영화 오디세이 보시기 전에 꼭 오늘의 대화를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